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6페이지 법률행위 목적부터죠.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 효과.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매계약의 궁극적인 효과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법률 효과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내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자,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파시오 또는 사겠소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법률행위 목적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그 효과는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내용을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목적이요. 이 목적은 결국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궁극적으로 뭐가 취득이 목적이죠?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 될 테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을 이전까지 받았다. 그러면 그 효과가 발생을 했다. 여기까지가 목적인 거고 이게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의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요. 확정성. 그래.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확정성. 법률행위 목적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확정할 수. 이 말의 의미는 계약 성립 당시에 그리고 계약이 이행기다라고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이 돼서 이행기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이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어도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확정할 수 이 말과 확정되어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걸 포괄적으로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모든 법률행위가 다 이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행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도 있죠. 그러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 판단 기준도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이 가능. 그 다음에 불능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데요. 어떤 게 이행이 가능하고 어떤 게 이행이 불능한 것이냐라고 하면요.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학적으로 따질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과학 쪽에서는요.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 쪽에서는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는 계약을 체결한다. 한강에 반지 하나 빠졌다고 이걸 무슨 계약을 체결해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는 계약을 체결한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행이 가능해도 이건 사회통념상 그런 계약은 체결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건 불능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그래서 목적이 이행이 가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목적의 가능 또는 불능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법해야 된다. 자,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적법성을 갖춰야 된다.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부연 설명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 즉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적법의 반대는 위법이거든요. 위법. 그러니까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위법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위법하다는 얘기는 법을 위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법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임의법규라고 하는 거는요. 당사자가 법률 행위하면서 위반해도 되는 법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법률 행위할 때 위반도 가능한 법규를 임의법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행법규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강행법규는 법률 행위하면서 절대적으로 위반해서는 안 되는 법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규다. 이걸 강행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위법의 반대다라고 한다면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적법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이 강행법규는요. 또 둘로 이렇게 나눠져서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누어져요.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건 위반하게 되면은 그 효력이 무조건 무효로 취급되는 걸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강행법규 중에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의 행위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사 먹었다. 이미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먹었다라고 할 때 그 사 먹은 음식물을 되돌려줘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되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뭐 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더럽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행위 자체는 무효로 하지 않되 다만 처벌하겠다. 그래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나누는 기준은 위반했을 때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 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또 처벌 대상이면 법에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 규정에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는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기 때문이다. 유효로 하되 반드시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은 없어요. 민법은 사법이고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적용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은 없습니다. 단속 규정은 다른 법에 있어요. 다른 법에 있는데 우리 기본서 수업 시간 할 때 아마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전매 금지 구역에서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 이런 얘기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자, 그쪽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 민법의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지금 개념만 정리합니다. 잊어버리셔도 관계없습니다. 개념만 정리합니다. 자,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는 시험이에요. 공법 시험에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이 단속 규정 때문에 혹시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법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그런데 시험 지문을 잘 봐야 되는 게 앞에 혹시 모든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그거는 또 모든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조심해야 되죠. 무효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죠.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법률행위 목적은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강행 규정으로 묶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강행 규정에 위반 행위라고 적시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건 공법 관계에서는 철저히 지켜지지만 사법 관계, 즉 민법 관계에 있어서는요. 강행 규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행위들, 즉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거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은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다 하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 내지는 공감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적 타당성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강행 규정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법 조문은 우리 103조와 104조 그리고 하나 756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 그럼 무효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반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행위는 그냥 무효가 아니라
불법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까지 된다. 그래서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뭐가 선량한 풍속이고 뭐가 기타 사회질서냐? 너무 포괄적이에요. 우리 옛날에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던 그 법의 내용이 있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50년 전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있었을 테고 앞으로 200년 후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50년 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200년 후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질서로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는 다를 수 있죠. 이런 조항을 일반적 조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왕적 조항이다. 그리고 백지 규정이다. 어디에나 갖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하나의 예시를 들어둔 게 이 104조인 거죠. 그래서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그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풀을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또는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함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포함관계를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103조의 범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104조는 요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문제 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104조에 위반하지 않았다. 그럼 104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해서 무효가 아닐지라도 103조에 걸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103조는 일반 규정이고 얘는 예시 규정이다.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또 좋아하는 교수들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3조, 104조. 자, 그렇습니다. 법조문이 이 내용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들이 나오고 있죠.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래요. 그럼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음영 표시가 돼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범죄하지 않을 조건의 급부약정이다. 제가 컴퓨터가 능숙치 않아 가지고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더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위에다가 범죄하지 않을 조건에 여러분 기본서에 나와 있죠. 급부약정이다. 기본서가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에 제가 음영 처리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범죄하지 않을 조건의 급부약정.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가 지켜야 되는 당연한 얘기인데 범죄하지 않을 조건으로 일정한 급부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라는 얘기죠. 아니 범죄하지 않을 조건의 급부약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세탁소 실제 사례인데요. 세탁소 사장님에게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 실제 사장님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셋째 딸이 집에 안 오고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딸을 데리고 있다는 어떤 사람의 전화가 옵니다. 네 딸을 데리고 있다. 아니 왜 데리고 계십니까? 돈이 필요해서다. 그렇죠. 무슨 얘기 했단 얘기예요? 뭘 했단 얘기죠? 유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 유기했으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야 애비가. 그래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 우리 딸한테 해코지는 하지 말아달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급부약정.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허위 증언의 대가 그래요. 소송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해 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허위로 자기가 잘 모르는 사항을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허위 증언의 대가로 뭔가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요 부분은 우리 본 수업 때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 부분은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물건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죠. 먼저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을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매매를 했고 매매해서 이행해 줄 의무까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가볍게 이행해 주면 될 걸 똑같은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매매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의 제1매매, 제2매매라고 해서 이중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매매는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효인데 다만 제1매매 사실이 있었음을 병이 알면서 요청했을 때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매매가 병의 적극 가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갑은 을에게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에게 다시 팔아내는 행위. 이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이건 배임행위겠죠. 이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는 알면서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매매계약 체결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려고 하는데 병이 지나가다가 이 땅을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이 그 땅은 이미 팔렸습니다. 안타깝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에 팔렸습니까? 라고 얘기 물어보죠. 예, 물어보니까 5억에 팔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0억 드릴 테니까 이 계약 깨고 저한테 파시죠 라고 선동질을 해서 매수하는 행위. 그 행위를 적극 가담이다 라고 해서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 이 적극 가담 때문에요. 이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1 매매 사실이 알고 있으면서 요청까지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요청했다. 이때는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이것도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사회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예요. 원래 무효인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을 해서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그 의뢰인한테 금전적 이익이 생겨요. 손해배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빼준다. 구속적부심 신청해서 불구속으로 빼준다. 아니면 실형을 받아야 될 피고인을 집행유예 등으로 또는 선고유예 등으로 해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 줘라 라고 하는 계약인데 이러한 계약은요 반사회적 행위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무효로 합니다. 그거는 변호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을 변호사가 개입해서 뭔가 좌우한다? 그러면 부정이 결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에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 후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에 영원히 장기간 동안 종사하지 않겠다. 이걸 경업이라고 하거든요. 동일업종이나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걸 경업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업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지 않겠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내지 3년 정도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정도 제한하는 건 가능하지만 평생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효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연수 일정 기간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나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데요. 직원에게 해외 연수를 보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 돈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고 그 해외 연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다 지급을 해요. 그래서 해외 연수를 3년을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와서 3년간 회사 내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것도 월급을 다 주겠다는 얘기죠.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이 아니라 근로를 강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해외 연수에 소요됐던 비용의 회수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3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외 연수 일정 기간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나 근로계약은 유효다. 스스로가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첩계약이 나와요. 이 첩계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현실 중에 하나가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역사책 같은 데서도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이 많았다. 특히 왜구들이나 중국,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예요. 특히 이제 중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전쟁은 주로 이제 남자가 해야 되다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자가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여러 명의 여성을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돼야 되는 사회도 있는데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일부 일처제가 우리 전통
우리 전통의 어떤 법률이고 뭐 관습법이었고 그랬습니다. 일부 일처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또 둘 수 없어서 둔 게 뭐죠? 소실이라고 하는 첩인 거예요. 첩. 그 첩계약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첩계약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첩계약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첩계약은 무효다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의 첩계약이든 다 무효입니다. 첩계약과 부수된 약정도 다 무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첩관계 단절 조건의 양육비나 위자료 등의 급부약정은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첩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위자료 등을 급부한다? 이거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 첩관계를 단절한다는 얘기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다가 그 반사회적 행위를 그만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약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 큰 의미는 없고요. 사행성이 강한 행위예요. 그 사행성이 강한 행위는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쓸 돈인지 알면서 그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이거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자금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부동산에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입문 과정부터 좀 복잡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바퀴 다 끝나고 나면 책 한 권을 끝나고 나면 아마 뿌듯한 건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을 하셔야 되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고 얘는 도박 자금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 어딘가 영화에서 봤죠. 타짜. 그러면 여기는 호구고 여기는 뭡니까? 정마담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요. 돈을 빌려주죠. 빌려주면 얘는 도박해서 계속 잃어요. 딴 사람한테 잃고 그 뭐 타짜한테 잃은 돈은 다시 일로 오죠. 그럼 또 빌려주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빌려줘. 그럼 도박에 미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내가 돈 못 갚으면 이걸로 줄게라고 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 담보 제공하는 행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하는 행위까지 다 무효인 거예요. 자, 무효다 보니까 이 사람도 뭐 거기서 영화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요즘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 제공하는 행위는 무효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 행위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의 처분에 대리권을 줬을 때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갑 물건 팔러 왔습니다 라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도박 채권자가 매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병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리권 수요 행위를 유효로 봐서 유권 대리, 즉 대리권 있는 자로 취급하겠다.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도박 채권자인데요. 예, 그래도 만약에 이것도 무효라고 한다면 우리가 병의 입장에 섰다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소유자가 직접 안 오고 대리인이 왔다. 그럼 그 대리인이 도박 채권자인지 아닌지까지 살펴보면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도박 채권자인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거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거래 안전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자금 담보 목적에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폭리행위죠. 이 폭리행위. 이 폭리행위서부터는요, 요거는 백사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도 활기차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